눈발이 흩날리는 저녁,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대기업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폐지 한 장을 잡으려는 것이었죠. 기익. 차가 급정거를 하고 회장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차 바로 앞 놀란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눈매, 겁에 질린 표정.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아이를 따라 시선을 돌린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회장은 그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장 강도연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아들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데?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이름은 서은정이고. 회장은 현우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집안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해.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을 연결하고는 서은정이라는 사람 신상 조사해. 나이는 20대 후반, 대학은. 회장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어느 대학? 지방 국립대학입니다. 며칠 후 회장의 집 응접실에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회장은 조사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본인은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그렇지요? 네.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건 알 거고. 사랑합니다.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고는 5천만 원 있네. 가지고 가게. 대신 우리 아들 앞에서 영영 사라지게. 은정은 봉투는 보지도 않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 아들한테 뭘 줄 수 있나? 가난? 고생? 전 현우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행복? 내 아들은 이미 행복하네. 자네가 없어도 말이야. 은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 회장 앞에 도로 놓으며 전 이 돈 필요 없습니다. 현우 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세. 하지만 일주일 후였습니다. 현우가 다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가면 회사 물려받는 것도 끝이다. 상관없습니다.
전 은정이와 함께 할 겁니다. 현우는 돌아섰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곧 돌아오겠지.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집을 나온 후 작은 원룸에서 은정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현장 말단 직원으로 취직했고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수건을 건네며 오늘 힘들었어요? 괜찮아. 익숙해지면 돼. 은정은 현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깨끗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현우는 은정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초음파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일 나간 사이 은정은 혼자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은정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좁은 원룸, 빠듯한 생활비, 현우의 위험한 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현우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며 돈을 더 모아보자.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의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고되었습니다. 고층 건물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안전관리 회의가 열리고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야간 작업 구간의 구조물이 노후됐습니다. 보수 작업과 안전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대략 1억 원 정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 초과야. 일정대로 진행하게. 조심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회장님, 만약 사고라도 나면. 회장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은 없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었잖나. 그냥 진행하게.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안전 인력 축소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야간 근무조에 배정됐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밤 공사 조명만이 현장을 비추고 있었고 현우는 동료와 함께 구조물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위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철골이었습니다. 위험해. 비켜. 동료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 현우가 깔렸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벽 3시 회장의 집 전화가 울리며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도련님이. 회장은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차가웠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시신 앞에서 회장이 천천히 천을 들춰봤을 때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얼굴. 회장의 무릎이 꺾이며 현우야.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 불과 몇 달 전까지 부드러웠던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가 아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닌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너만 없었더라면.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로 붐볐고 은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아 아무도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장이 그녀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찾아갈 거다. 서류에 사인해라. 무슨 서류요? 상속 포기, 보험금 포기, 진명의 포기. 전부 포기해라. 왜 그래야 하죠?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다. 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고 왔고 은정은 묵묵히 모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인 다 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원룸을 나왔습니다.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며 사라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회장 강도연은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야.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회장은 고급 세단을 타고 귀가하는 중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한방눈을 가르며 달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위험해. 기익.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놀란 아이는 차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바람에 날린 폐지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놀란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 눈매, 겁에 질린 표정. 모든 것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따라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도에 낡은 리어카가 서 있었고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놀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정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가 은정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잡았고 은정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조심해야지. 위험하잖아. 그 순간 리어카 반대편에서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아이와 똑같은 얼굴의 쌍둥이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들 현우를 빼닮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우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5년. 저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5살.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은정은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무릎에 힘이 풀려 가로등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내 손주. 저 아이들이 내 손주라는 말인가. 눈 내리는 거리. 은정은 쌍둥이 아이들을 챙기며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낡았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5년 전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에게 내민 돈 봉투,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내쫓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은정의 말,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눈은 계속 내려 회장의 어깨 위에도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을 돌아보며 아들을 죽인 것은 은정이 아니었고 비정한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전 예산을 삭감한 사람,
위험을 무시한 사람,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무 죄 없는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탔지만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리어카 따라가게. 네, 따라가라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멀찍이 떨어진 채 은정과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은정은 가끔 멈춰서서 아이들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 리어카는 도시 외곽의 낡은 판잣집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은정과 아이들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회장은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고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비서를 불러 예전 며느리 서은정을 조사해 주게. 주소는 여기야. 비서는 며칠 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서은정 현재 폐지를 수거하며 월 40만 원의 수익. 자녀 2명, 쌍둥이 남매 5세. 거주지 월세 10만 원. 전 재산 약 200만 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은정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고 아이들은 정부 보조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데려온 후 은정은 다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은정도 고생이지만 쌍둥이 손주들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덮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만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모습, 자신의 피를 이은 손주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이 남긴 사진첩을 꺼내 어린 적 아들의 사진을 보니 며칠 전 본 쌍둥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회장은 5년 전을 회상하며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자신을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의 도움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장은 책상 위의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은정을 찾아가면 됐습니다. 손주들을 데려오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얼굴로?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절망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단 하나 만들게. 이름은 희망나눔재단으로 하지. 재단이요? 저소득층 아동지원재단 일세. 학비, 생활비, 주거 지원 모두 포함해서 비서는 서류에 받아 적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일단 10억 원으로 시작하게. 그리고 이 주소에 사는 가정부터 지원하게. 하지만 절대 내 이름을 밝히면 안 되네. 비서는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정의 집 주소였습니다. 익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그냥 재단 이름으로만 연락하게. 그리고 매달 지원금을 보내되 조건은 붙이지 말게. 거절하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정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고 은정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정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희망나눔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대개 자녀분들이 저희 재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은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원이요? 네. 매달 생활비 지원과 함께 학비, 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도 도와드리고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은정은 명함을 돌려주려 했지만 여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은 두고 가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비서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렇다면 계속 찾아가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에 익명으로 학비부터 지원하고 교육시설도 지원하게. 그것부터 시작하지.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냥 하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 직원은 매달 은정의 집을 찾아왔지만 은정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중 딸아이가 아파 은정은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재단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따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회장은 그 보고를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1년이 흘러 재단의 지원으로 은정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병원에 갈 때도 걱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집 한 채가 은정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집은 재단 소유입니다. 댁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회장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래, 잘 됐군.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회장은 혼자 차를 몰고 은정의 새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마당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이제 7살이 된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녁 먹자. 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쓸쓸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뒤돌아서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난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행복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행복은 은정이 스스로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저 돈으로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 행복 속에 자신이 끼어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자신의 손주들이 사는 집, 하지만 자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집. 회장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은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그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지만 회장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재단은 계속해서 은정의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10살이 되어 학교에 다닙니다. 회장은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가며 아이들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가가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서은정 씨가 재단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안 된다고 하게. 하지만 회장님, 만나지 않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정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분노할까? 거부할까?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의 병원 검진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죄책감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회장은 다시 은정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은정의 집 불빛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쌍둥이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정도 나왔습니다. 은정이 회장을 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다가와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셨군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직접 오지 않으시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고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를 잃게 한 것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게 할아버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속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현우가 원했던 일일 겁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아들 현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회장은 용서받지 못했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먼 하늘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울방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